자, 저는 사실 이게, 뭐랄까, 굉장히 파격적으로 느껴졌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 많은 SPC, 노동 현장에 가장 문제가 많은 SPC를 방문했다 그래서 난 검찰 데리고 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조근조근 타일러 갖고 SPC를 회초리를 쳐서 가르치셨는데 관련한 내용 에피타이저 첫 번째 뉴스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지난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시화 공장 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죄송합니다. 저 더위를 먹었나 봐요.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이러면서 장시간 근무 문제를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틀 만에 SPC 그룹이 긴급 개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전문가다. 그리고 행정가다라고 느낀 게 일단 공장 측에서는 어떻게든 변명을 대려고 계속 장난질을 하면서 말장난을 쳤어요. 그러니까 모를 줄 알고. 휴식 시간 어떻게 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1시간 간격으로 20분 줬습니다. 그럼 노동이 안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밥 먹고 앞뒤 전후해가지고 20분씩 줬다. 이거를 1시간에 20분 줬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3교대로 왜 3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3교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3조 2교대를 하고 있다고. 그럼 2교대지. 네, 그럼 사실은 2교대인 거거든요. 2교대죠. 딱 걸렸지. 근데 대통령께서 너무 잘 알죠. 3교대로 해야 되는데 3교대를 하려면 돈이 적어서 노동자들이 안 오죠. 그게 뭐냐면 애초에 8시간만 딱 일하고 퇴근하면 받는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 수당을 주고 12시간을 해야 그나마 생활비 할 만큼 돈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애초에 돈이 8시간만 해도 될 수 있게끔 줘야지 정상이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를 빼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12시간 교대를 없앤 거예요. 8시간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뉴스는 이렇게 나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어요. 8시간으로 줄임으로 인해서 손실을 받게 되는 총액 임금에 대한 부분을 회사 측이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양아친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회사 측은 이렇게 해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넘쳐난다. 그거잖아. 야 싫어? 그럼 나가. 너 말고도 일하려는 사람 많아. 나 진짜 그런 소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네. 난 왜 들을 이런 쓰레기 새끼들. 방송국도 쓰레기야. 아주 그냥. 근데 잠깐만 짜증나네. 나 그게 진짜 많이. 나 신입사 때 진짜 많이. 야 싫어 나가. 너 말고도 야 뽑아만 주면은 돈 안 줘도 일하겠다는 애들 수두룩 빽빽하다. 우리 문화다가 그래서 새벽 6시 방송, 점심 12시 방송, 저녁 11시 방송을 맡아서 했다는 아무도 안 하려는 것만 맡아서 했던 아픈 기억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이런 방식으로 대기업이라는 이름 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사람을 뽑아쓸 수 있다라는 걸 하니까 그냥 8시간인 상태에서 지금 총액 임금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대통령이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전에다가 620억 이상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620억이라 그러니까 겁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SPC의 매출이나, 그런 게 얼마인데?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안전상에 필요한 라인에 들어가는 총 투자 비용을 계산하면 600억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안전한 신공장 건립에 2천억 쓰겠다.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럼 신공장인 거고. 지네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 사실? 홈공장 기존에 있는 라인에 대한 개보수를 해야 돼요. 왜 그 개보수를 못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컨베이너 라인에 사람이 들어오거나 기계에 가까이 사람이 오면 안전장치가 무조건 이게 세워야 돼요. 그렇죠. 스탑. 근데 특히 식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라인이 서게 되면 그로 인한 지체 과정, 그로 인한 분량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좀 덜한데 특히 식품 가공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류의 안전장치를
많이 일부러 설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면 자꾸 쓰니까. 그래서 사고가 생겨도 또는 사람이 위험한 에어리어에 들어왔을 때 이걸 경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있어요. 기존에 다 설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는 거는 일부러 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알면서 안 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그래 그러면 바뀔 여지가 있겠지라고 우리가 개선의 의지가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알면서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안 한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단순하게 뭔가를 보수해서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라인 자체로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빵의 70%를 만들고 있는 회사의 라인을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뜯어 고칩니까? 지금 삼성 반도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지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SPC 입장에서는. 그래서 SPC도 지금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니들 안전시설 개선 안 하면 이제 앞으로 니네들 빵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제대로 된 쓴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얘네들은 소비자가 안 사도 OEM에서 다 우리 거 사. 그렇지, 그렇지. 어? 기존에 들어간 햄버거 가게 이런 기본 빵집이나 급식업체들 우리 거 아니면 안 돌아가. 아닌 바로 이런 식의 배짱이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안 산다? 그거는 일부 파리바게트나 무슨 던킨 도너츠 같이 그 체인점으로 해갖고 가맹점주들이 보는 피해 이걸로 해갖고 버텨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메인 매출은 저희가 올라가니까. 또 짜증나는 건 뭐냐면 2022년에도 이 SPC가 3년간 1,000억 원을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했습니까?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그냥 이런 것만 뜩 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바뀌겠지라고 생각하는 동안 얘들 야야야 이제 관심 없어졌으니까 하지마 이런 식으로 모면한다는 거죠. 늘 그 순간만은. 저럴라면 거의 몇 천억 내지는 1조 원 가까운 설비를 완전히 때려 엎어야 돼요. 자동화를 하면서. 근데 그 돈 들이기는 싫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산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저 역시도 19살 때 산재로 다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아요. 나는 심지어 사장 아들이었는데 사장 아들이 다치고 나니까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저기를 하셨단 말이야. 아버지가 잘못했네. 그렇지. 아들이 다치니까 그 전에 다친 사람들도 많았거든. 나 공상 처리하고 안 하다가 아들이 다치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SPC 간부들 자녀들을 전부 다 인턴으로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강제로 거기서 근무하라고. 2교대 근무하게 만들어요. 네, 그 2교대로 집어넣어갖고 자기 자식들부터 그 현장에서 일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저도 아버지가 산재 처리 안 해줬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30년 전 얘기야. 아무튼 이런 근데 불행한 진짜 35년 전 얘기야. 35년 동안 안 바뀐 곳이 있네요. 그렇죠. 네. 35년 전의 상처를 저는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근데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 갔기 때문에 일단 가서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잊어먹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SPC는 이번에는 못 빠져나갈 것이다.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와서 화 한 번도 안 냈어요.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격노하고 누구 말처럼 막 현장 관리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근데 자꾸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고 조곤조곤 해가면서 심지어 이제 같이 간 장관이 흥분해갖고 자 화내려고 온 자리 아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이게 거의 1시간 넘는 분량이 전부 다 생중계 돼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같이 봤다는 거야. 박제가 됐다는 거야. 저 이쯤 되면은 이제 다음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점점 이 문이 일 더 잘해야 된다. 좁아지는데요. 웬만해서는 전 민주당 대선 후보 나가려고요라고 얘기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 대통령실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 없듯이 이제 앞으로 나 차기에 대통령 나갈래요라고 하는 사람 쉽게 찾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 수준도 높아져가지고
안 그래도 못하거든. 함부로 그런 얘기를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게차 학대, 그 외국인 노동자 있잖아요. 이 지게차로 학대당한 사람, 요것도 직접 챙긴다. 요런 기사도 이거 나왔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로 전 세계로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동 가가지고, 진짜 사막에서 남들 다 쉴 때 50도, 60도에서 얼음물 먹어가면서 일해가지고 이 나라 발전에 기틀을 세운 건데, 역으로 우리가 갑질하면 안 되죠. 역지사지인데. 관련해서 조치는 취해지겠지만, 그 관련해서 또 악플 쓰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사자가 다른 공장으로 옮겼다. 원래 공장 허락 없이는 못 옮기는데 걔 힘든 일 받아서 좋은 직장 간 거니까 일부러 그러려고 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악플 다는 놈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 악플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확 내가 너 매달아 놓고 끌고 다니고 싶다 진짜로. 목줄로 채워주세요, 그분은.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비자는 그 사업장의 취업한다는 조건 하에 나오는 그렇죠. 비자예요. 그래서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의리입니다. 왜? 여기서 사업주가, 야, 씨, 나 기분 나쁜데 너 확 해고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분은 나가야 돼요.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아마 다른 업체를 소개시켜 줬나 봐요. 내가 보기엔 입막음 하려고 빼돌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거나 그렇게 갔다 그래서 저 영상 찍어 올려가지고 자기 편에서 갔다고 같이 찍는 사람도 동료였잖냐고 짜고 찍은 거라 그러는데, 같이 찍은 사람도 찍혔으니까 그걸 찍은 사람은 또 제3자가 있는 거잖아. 그 제3자가 결국 야 쟤 묶어갖고 들었다 놨다 해 라고 시킨 업주 아니겠냐고. 무슨 생각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면 그렇게 사고 회로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지 참 저 이 답이 찌개들의 없습니다. 사고는 네. 진짜 답이 없어요. 좀 답이 없고. 좀 암울한 소식은 좀 뒤로 하고요. 자, 소비 쿠폰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써보셨어요? 어디까지 뭐 좀 해 잡섰어? 오늘 쓰려고요. 오늘 저 쓰려고? 안경 하려고요. 저. 안경. 아무튼 저도 받아는 놓고 아직 못 쓰고 있긴 합니다만, 이 소비 쿠폰 효과가 벌써부터 소상공인들한테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요일제 지급 첫 주말인 26일 광주를 찾았는데요. 이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닭집 같은 경우에는 평소 주말 대비 1.5배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소비 쿠폰으로 결제하는 게 50%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 가게에서는 이 사람들 마음이 다 비슷한가 봐요. 꿀수박, 체리, 샤인머스켓 등 고가의 과일이 잘 팔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수산시장에서는 오전에만 평소보다 1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왔는데 킹크랩도 판매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 비슷한 게 평소에는 사 먹을 생각조차 못 하다가 너무 맞아. 비싸니까 그래도 이거 소비 쿠폰이 생겼으니까 그래 내 평소에 못 먹던 거 좀 먹어보자 이렇게 먹어볼까?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정육점에서도 삼겹살 판매량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민 반응이 그래요. 지갑이 두둑해져서 평소 눈요기만 하던 것들도 구매를 했다. 경제 회복을 돕고 싶어서 일부러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 아세요? 모 시장에서는 민생 쿠폰 쓸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2,000원 더 내라. 양아치야 뭐야. 그거 신고해야 돼. 네. 그 양아치 짓을 하는 데가 그 제일 유명한 그 시장입니다. 예. 서쪽 문 옆에 있다는 그 시장. 그 시장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네. 모릅니다. 예. 근데 그런 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설마 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자, 첫 주 동안 전체 대상자 가운데 72%가 신청을 벌써? 했대요. 신청했죠. 네. 예. 아무튼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40%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벌써부터 70%가 넘었으면 이거 결국은 그때 이제 최고 97%였거든요. 이번에는 거의 99% 나오겠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니까요. 예.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투표할 때 투표 인증하면 투표하고 나면 투표소에서 5만 원씩만 꽂아줘도
대한민국 투표율 90% 그냥 넘는다니까. 네. 100%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효과들이 나고 있고요. 이게 1차가 아닙니다. 이런 낙수 효과가 결국은 통닭집 매출이 올라서 닭집에 닭이 더 팔리고 결국은 닭 가공하고 운반하는 회사가 돈을 더 벌고 닭 사료하는 회사가 더 벌고 농가가 돈을 더 벌고 또 그렇게 번 돈이 다시 또 흘러서 또 돌고 또 돌고 3번, 4바퀴를 돌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풀었던 돈의 400%, 500%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나온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 기레기들은 별 희한한 기사를 써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되면 안 되잖아. 이 예산 낭비다. 우리 돈도 많이 내는데 이것까지 내가 혈세 이것 낭비다. 이렇게 때문에 해야 되는데. 경제가 망하고 있다. 뭐 이지랄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되니까 야, 안 되는 거 가서 써와 이러면 없는데요?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해말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대. 쿠폰 때문에. 자녀한테 온 쿠폰을 엄마 아빠가 뺏어 쓰려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불화가 아니. 일어난다는 거야. 엄마 아빠가 받은 거를 어? 아들 딸이 달라고 해서 그렇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가족끼리 지금 돈 15만 원을 넣고 이 돈 안 주면 나 집 나가버릴 거야. 너 내 자식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러고 집집마다 싸움을 하고 있대요. 한국경제 김수영 기자도 이런 걸 썼고 그다음에 조선일보의 정아임 기자도 이런 걸 썼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뭐 SNS에 부부도 15만 원 당신 탄 거 나 줘. 왜 줘? 그래서 이혼을 알아보고 있대. 와, 씨발. 아니 그 집안은 15만 원 아니라도 원래 그럴 집안이고요. 정상적인 미치겠다. 뉴스 들어보면 그 돈으로 모처럼 친구들 만나서 회식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상사하고 뭐 같이 식사하면서 뭘 푸른 뭐가 됐다. 이게 직장 내에서도 학교 내에서도 화제가 돼갖고 진짜. 뭐 동호회나 뭐 이런 동호회 같은 거 모임 같은 게 활성화되고 뭐 오히려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런 긍정적인 기사들이 대부분인데 꼭 이렇게 어디 사람과 전쟁에나 나올 만한 집구석 거기 그런데도 이런 거 안 나와. 이 집구석 이게 얘기를 뭐야? 찾아 이거 소설일 것 같아. 릴리 신하님이 고등학생 아들이 달래서 줬어요. 주면 되지. 그래. 아들이 안경 맞추고 학용품 사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는다고 하니 아유 우리 아들 그동안 용돈도 한번 시원하게 못 줬는데 방학인데 너 이거 갖고 친구들한테 한번 써 그러고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15억도 아니고 꼴랑 15만 원에 그렇게 파탄날 가정이었으면 그것 말고도 이미 파탄난 근데 가정이야. 원래 돈 없는 집이 이런 거에 민감해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무슨 자기네 집이 무슨 뭐 재벌도 아닌데 뭐 그런 거 재벌도 아닌 집이 꼭 유산 문제가 터져요. 아니 근데 저기 나야 5천만 원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가난하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진짜 너 너무 짜증이 나는 게 평소에 사실 가족의 문제가 이런 걸 계기로 터져 나오는 것일 뿐 무슨 이 15만 원 때문에 가정 불화가 그러니까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기레기들 얼마나 할 게 없으면 나는 그 생각을 늘 하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온다는 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기사 말고 그런 기사를 써야지. 아까 아따맘마님도 그 기사를 썼는데 그 얘기를 썼는데 친구 아들들은 나라빚 늘어난다고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받나?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막 욕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안 받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어차피 나라빚 늘어나는 거 내가 받아서 써야지. 나는 정말 저쪽 사람들의 뇌구조를 왜 세상이 그렇게 속이 다 그렇게 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악으로만 깡으로만 왜 세상을 그렇게 적대적으로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면 본인이 힘들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집들은 그렇게 대부분 악만 몰라요. 남았냐고요.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자존심도 없어. 일단 돈은 받으면서 욕은 하면서 받겠다는 네. 그런 분들까지도 신기합니다. 챙겨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어떤 의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민생지원금이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유죄라. 이거 10만 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자, 이번에는 100분밖에 안 되지만 다음번엔 1000, 그 다음은 10,000, 그 다음에 1000만, 그 다음에 5천만이 받아낼 수 있도록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내란 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시민 104명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민사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굉장히 상징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고요. 70년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 2022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슷한 소송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알아보시고 잘 다 알아보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동참이 필요하냐면요.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 정보를 전부 다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한 번 받으시면 못 받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한 그 수익금들 안에서 인지대나 뭐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10만 원을 전부 다 온전히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만 명만 신청을 하더라도 10만 원이면 1조 원입니다. 1조 원. 그러면 김건희, 윤석열 재산이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1조 원이든 최고 5조 원까지 거기 안에다 대서 받아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있는 소송으로는 윤석열한테밖에 청구를 못 합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네. 그러니까 김건희는 몰랐다로 계속 밀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일의 경우 이제 이게 내란 특검이 진행이 돼가지고 김건희를 비롯해서 뭐 나경원이라든지 돈 많은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내란 공범으로 확정이 되면 국진당 거의 다지 뭐. 연대 책임으로 걔들한테까지 이걸 다 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얘네들한테 이게 확대돼 갖고 올라갈 때까지 천천히 이걸 좀 묵혀서 삭히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예를 들어 전 국민이 이거를 지급하게 되는 소송이 생겨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뭐 국가 차원에서도 전 국민 소비 쿠폰이지 뭐. 그렇지. 10만 원 일단 기본적으로 쿠폰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 비용을 국가가 대신 대납을 하고 그렇게 이제 돈을 회수하는 과정 중에 5조 원을 회수를 했는데 남았어. 5조 원을 회수를 했는데 5천만이 청구해갖고 남아버렸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국가가 다시 국고로 환수를 해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복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또다시 생활지원금 같은 형태로 그때 가서 또 나눠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돈 못 받으면 노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민사는 아닌가? 민사는 끝까지 뭐 추심 들어가고 막 하지 않아요? 이제 뭐 계속 그 추징금으로 추심이 들어가긴 할 건데, 이게 이제 뭐 자식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서요, 뭐 하게 되면 얘네들 대에서 끝나니까 우리는 내란 특검을 응원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돈 받아낼 공범들의 숫자를 막 늘리는 게 이게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현실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많고 너무. 너무 많아. 실제로 지금 이 내란 공범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들이 생각할 때 야 이게 내가 단순하게 깜방을 가서 살고 말 게 아니라 그렇지. 돈이 다 털린다. 우리 집안의 돈이 다 털리겠구나 그러면 그렇지. 좀 더 열성적으로 자백을 할 가능성이 커요. 깜방을 가면 내가 몸빵을 한다. 근데 돈으로 내가 집안에 있는 걸 다 말아먹게 생긴다고 치면 결국은 어떻게든 협조를 해갖고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저는 공범이 아니에요, 정범이에요 라고 나와야 이걸 면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그냥 싹 안 압류 될 다 걸어야 것이다. 돼. 정말 꼼짝달싹 못하게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지금 지적 잘 하셨는데 얘네가 한 100조쯤 해먹었다고 계산하면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입니다. 1인당. 야, 네. 좋다. 뭐 물론 그 1,000만 원은 다 받을 수 없. 현금으로 해도. 지급은 못 받겠지만 뭐 일부 현금으로 받고 뭐 의료보험 재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그래.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 이건 끝까지 우리가 국민운동으로 네. 캠페인을 해야 되고, 저는 얘들 결국은
결국 이 난리 쳤던 게 결국 돈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얘들은. 그렇지. 예. 돈 벌어서 막 대대손손 잘 살라고 니들이 이렇게 했잖아. 그래, 나라 팔아먹은 것들도 결국은 일본한테 돈 받으려고 그런 짓거리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겠어. 니들이 제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그 돈 국민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싹 다 몰수할게. 빚집들은 하지 마라 이거. 그리고 여러분, 김건희가 여기저기 사업을 많이 벌였잖아요. 응. 통일교회, 개독교들, 개신교들, 교회들, 불량한 이상한 정치 집단들, 신천지 같은 애들, 나중에 다 공범되면 다 배상 책임 있습니다. 응.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어마어마한 보물을 대왕고래 숨겨놓고 있었어요. 이게 대한불에. 이 정도면 고래가, 고래 떠나면 태평양 물이 줄 것 같아요. 이 정도 고래를 떠내고 나면. 네. 어쩌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를 이번에 고래 사냥으로 오.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저는 뭐 소송에서 제가 받는 배상금 국고로 환수하는데 찬성합니다. 네, 저도 네. 100% 국고로 환수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또 그 정도 받아가면 일부는 또 락수가 있겠죠. 15만 원보다는 훨씬 더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그 네. 돈으로 나라 빚 갚고 조금 더 복지에 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역시 DNA가 다르니까 생각이 그럼요. 다르네요. 아니 복지에 쓰면 우리가 좋은 그럼 거지. 복지 있으면 전체적으로 좋은 거고 조금 현찰도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공 하나 더 붙여서 이번보다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전 국민 기본소득 형태로 이걸 도난을 하든지 정말 어마어마한 돈대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손가락 뭐니에요? 네? 그 손가락 뭐니에요? 잠깐 세봤어요. 하도 현찰 세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야, 예. 다음 뉴스. 이거 중요합니다. 경제 관련한 건데. 네. 자, 미국이 EU와 관세를 합의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스코틀랜드에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27일 날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이제 담판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차를 포함해가지고 EU산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15% 관세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15% 관세 조건으로 1,000억 달러, 일본보다 조금 더 많이 삥을 뜯긴 거죠. 1,000억 달러를 투자해주는 내부 약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내가 1,000억 벌어 왔어. 앞으로 EU에서 투자할 거야. 이러고 이제 뻥치기 좋은 수준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기레기들이 일본도 하고 유럽도 했다. 이제 앞으로 일본 차 15%, 벤츠도 15%인데 한국만 20% 되면 현기차 망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미국이랑 고립돼하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EU도 사실은 영국을 빼고 나면 영국이 거의 무관세 10%로 통을 쳤으니까 EU도 15%에 급하게 봉합을 한 것 같아, 일본 따라서.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이 협상이 전면 무효화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미국 내의 기업들과 단체들이 미국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를 상대로, 연방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위헌이다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 5월 달부터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5월 8일, 9일? 그때 소송을 제기를 했고, 1심에서 이미 대법원이 이 소송인의 승리, 그러니까 트럼프의 패배로 1차 선고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고가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항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달 말에 최종심의 결정이 납니다. 이거는 연방재판부의 전원 합의체가 이 관세 부과가 헌법에 위배가 되느냐 마느냐라는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만일 여기에서 1심과 똑같이 맞다, 이거 위헌이다라고 하면요, 지금까지 맺어놓은 관세 조약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걸 관세는 국회의 권한이다. 이런 게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쟁점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고요. 이미 1심에서 졌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저쪽은 미국은 그 변호사의 나라 아닙니까? 변호사의 나라에서 미국 기업들이 변호인들을 댔으면 진짜 그 미국 그 법정 드라마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인맥들이 동원돼 갖고 트럼프 조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이거를 뒤집을 가능성. 왜냐면 미국 정부는 이제 법무장관이 중심이 돼갖고 여기에 대응을 할 건데 이미 법무부 장관이 앱스타인 파일로 거짓말을 한 거라 이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법 대응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미국 기업들은요, 15% 관세도 사실은 미국 기업들 자체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관세는 트럼프가 내는 게 아니야. 수입업자들이 내는 거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내는 거지 그 관세가 수출하는 사람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기업들이나 유통기업들 또는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해야 되는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이 관세 자체를 끔찍하게 싫어한단 말이야. 관세를 물리는 순간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 국산 제품들은.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미국의 이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펴나가게 되면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통해 갖고 경기를 확 살리든가 아니면 재정을 확 바꿔놓든가 뭐 이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아마 이거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이 헌법 위반이라고 일단 제시한 이 내용을 트럼프 정부가 행정부가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못 뒤집는다고 하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미국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서 물러나든가 아니면 미국 안에 있는 연방 정부가 흩어져 갖고 각 그 스테이트들이 각 주들이 독립적인 세제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불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충분히 버티면서 저보다 나은 조건을 받아내든가 아니면 아예 무효화가 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뽀개지고 난 다음에 리셋을 하든가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그 강일전 대변인 말로 24시간 이상 현지에서 계속 나가 있는 협상팀들하고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협상팀들 내부에서도 그렇게 뭐 지금 이번 결과가 한국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유는 이유고 한국은 한국이고 협상 카드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재명 정부를 믿고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러기들의 준동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이 뉴스 미리 가져와 봤습니다.